제가 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맡아서 사실 한 2년 정도의 어떤 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의원들 한 30명하고 같이 이제 그 위원회를 체포해야 되면서 만들어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12.3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막 굉장히 시간이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그 전에 뭔가 전략들이 다 어느 정도 내셔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원들끼리 가볍게 이렇게 뭐 세미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분과별로 이렇게 그 전문가들하고 분과 단위로 지금 빠른 속도로 사실은 이제 개편을 하고 확장 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분과들이 뭐 금융혁신, 그다음에 산업혁신, 또 바이오, 뭐 AI 각종 이제 첨단 미래 산업,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가버넌스, 그리고 보건조, 그다음에 또 우리 갈등 해소, 통합, 사회통합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분과가 거의 한 10개 정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전직 관료들 그러니까 뭐 장차관 출신들부터 국무조정실장부터 이렇게 각계각층의 교수나 이렇게 그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사실은 조용하게 저희가 그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 외에도 경기도라든가 각 지역 단위별로 지역의 성장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수집하고 거기에 정책 자문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저희가 확대하고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아직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떠들썩하게 하기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만 외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보수 성장이 주로 경제 성장을 얘기해오고 박정희 시대부터 저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정당, 그죠? 민주정의당하고 한나라당 쪽이 계속 그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민주당이 경제 성장을 앞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의 기조를 그냥 단순하게 그 얘기를 해야 우리가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 끝에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 끝에 우리가 그 기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파시즘, 민주주의가 가장 위협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민주주의가 가장 위협받는 때가 파시즘이 굉장히 이제 횡행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에서 파시즘, 그러니까 나치즘이 막 횡행할 때죠. 그죠?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고 나치즘이 나와서 이런 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억압해서 어떤 세력이, 정치 권력을 가진 세력이 어떤 특정 세력들을 완전히 이제 학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면서 군국주의, 전체주의, 이런 이제 나치 파시즘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이 뭐 일부에서는 공산주의로 흘러가기도 했지만 그 공산주의도 결국에는 문제가 있어서 몰락을 하고 결국엔 지금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보편적 가치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의 그 독일의 파시즘,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또 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을 억압하던 또 KKK 단이라든가 이런 파시즘이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그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독일 경제가 공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 독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노한 민심들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갈라지게 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분노하니까 그 분노를 어딘가에 표출하고 그것을 표로 얻어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한 정치 세력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분노한 민심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치당이 뭐냐? 야, 당신들이 그렇게 가난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를 다 독점하기 때문이야. 저것들이 말하자면 사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막 하면서 당신들을 억압하고 먹고 살기 힘들게 하고 그 일자리를 다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죽여야 돼 라고 해서 유대인 학살까지 이어진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초기에 독일인들은 다 거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요,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 안에 내부에서의 어떤 분쟁이나 논란이 다 사그라들고 일단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 전쟁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정말 우리가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전쟁과 내란과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다라고 우리는 깨닫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교훈으로 알았는데 그 역사를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시험 공부로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도 그 역사적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지,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지,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왜 이렇게 세대별로 싸우고, 왜 이렇게 지역별로 싸우고, 왜 이렇게 이념별로 싸우는지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성장의 지체에 있는 거예요. 한국이 고속 성장을 계속 해오면서 민주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것도 많아지고 풍요롭고 기회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갈등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한테 기회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월드컵이나 이런 그때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요, 굉장히 행복했죠. 그죠? 그래서 풍요로울 때 이게 세상은 더 진보하고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사실은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비인간적인 성장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체되고 더 나아가서 경제공황으로 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런 어떤 파시즘이 등장한다. 그것은 왜냐?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나오기 때문이고 대중들은 어쨌든 그런 정치 세력의 선동에 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어떤 역사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열심히 역사 교육도 시키고 사회 교육도 시키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험 공부하는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다 같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성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이것이 어떤 좌다 우다 이런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옳다라는 쪽의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시민교육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보편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다시는 이런 어떤 파시즘이라든가 정말 폭력적인 이런 사회로 가지 않도록 또 전쟁을 유발하는 사회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장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옛날에 민주화를 외치던 민주당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이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 시절에 그 고속 성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 세계가 세계화되어 가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중국의 그 어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낙수 효과를 얻어서 우리가 엄청난 또 경제 성장을 그때 했죠. 그때 정보통신 혁명 같은 걸 하면서.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가 어려워졌는데 그때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그 위기 신호를 자각하는데 좀 소홀히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2008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체되기도 했거니와 지금의 우리의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변화하는 세계를 읽지 못하고 사실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산업전환이 제대로 안 되고 AI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정보통신망 이런 거 온라인 막 먼저 깔고 고속도로도 아직 우리 경제 영향이 안 되는데도 막 먼저 깔고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그 대한민국하고는 달리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그래서 전력망도 제대로 깔지 못하고 또 지금 AI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교육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산업의 오래된 옛날 산업의 구조개혁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2008년 이후에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미국과 중국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미 그것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 전부 다 그 전략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안이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그렇게 가야 되라고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앞장서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타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목이 마르신 분들이나 시장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어야 되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물 같은 거는 있으니까 달라고 하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왜 빨리 파면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6,000불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한두 달 전에 미국 워싱턴 가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놀랍니다. 사람들이 야 알았어? 쿠데타 일어날 거 알았어? 친위 쿠데타죠.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려고 한 거죠. 사실 대통령이 통수권자니까 군대를 움직일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군대를 일으키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나면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안 났는데 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국가 권력기관을 이제 장악하려고 군대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장관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설마 이것이 쿠데타일까? 쿠데타의 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그냥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군인들도 미처 자신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자기들이 빠져있는 거죠. 강승준 사령관도 그렇고 그 밑에 대령들도 그렇고 다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실세에 다 빠져서 그 군인들, 숱한 군인들이 이제 군사 반란죄로 처벌을 받을 텐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안타까운 상황이 참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분명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싱턴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그 쿠데타 일어날 줄 알았어? 니네 알았어?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난 전혀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미국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 너희들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상하겠어? 한국에서 쿠데타가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뼈 있는 말이죠. 그죠? 너무나 창피했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엊그저께 CSIS라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라고 상당한 어떤 네파, 보수파입니다. 미국 안에서 네파의 전략연구소의 동아시아 이제 수석 연구원이죠.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제가 미국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전문가죠. 한국계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이게 빨리 이 국면이 끝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쿠데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죄송한 얘기입니다. 특정 국가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후진국 아프리카 얘기해줘도 그렇죠. 어쨌든 어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에 일어난 거죠. 그것도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권력 장악을 위해서 너무 황당한 일인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저는 헌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몇 가지 쟁점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1, 2, 3,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목적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당연하니까 그죠? 전쟁은 없었고 그리고 공무회의도 없었고 그래서 헌재 판결에 한국수 판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왜 빨리 해야 되냐? 왜 더 늦으면 안 되냐? 저는 이제 지금 관세 협상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근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세 협상 우리나라만 관세 협상 상대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지 오래됐습니다. 미국하고 협상 시작한 지 그죠? 총리가 만난 지도 됐고 상당히 작년 말부터 이미 협상을 해왔고요. 모든 나라가 지금 시끄럽긴 하지만 미국하고 관세 협상에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있지만 그냥 겉핥을 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는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행정부의 수반인 건 맞지만.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그 사람하고 타결 짓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호응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어떤 권한대행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해서 이렇게 타결을 지었어요.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 수입하는 거 우리가 오케이 해서 타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막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지만 만약에 그죠? 반대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타결을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대표성이 있는 그 사람은 선출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는 정통성이. 근데 권한대행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당선된 대통령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안 합니다. 협상.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얼마 전에 현대제철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가 각자가 다 세우고 있어요. 왜? 걱정되니까. 제철에다가 철강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철강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몰래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각자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선소대로 미국의 조선소 인수하고 막 협상하고 있어요. 하나하나대로.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이거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네. 그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미국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되겠죠. 우리는 그걸 우리나라가 기업이 미국에 이만큼 투자하잖아. 우리 그 관세 이거 하기로 했던 거 이만큼 깎아서 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있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있어서 그 대통령이 대표가 돼서 다 같이 뭉뚱그려서 그래서 다 종합을 해가지고 다 합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는 거기다가 투자할 거야. 근데 D 회사, E 회사는 투자를 하면 너무 손해를 많이 봐.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돼. 좋아. 그럼 A, B, C가 니네가 대표를 해. 그 대신에 정부는 A, B, C에다가 좀 보전도 해줘야 되니까 지원해줄게. 이런 딜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E하고 F는 투자 안 하고 같이 이득을 볼 수가 있죠. 협상에서. 그죠? 한국이라는 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급하니까 서로 막 각자 가가지고 협상하는 거예요. 서로. 기업이 그냥 바로 미국 국무부 상무부랑 협상을 막 해서 그냥 다 선물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보따리를. 나중에 전략적으로 최소한을 우리가 선물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 각자 줄 거 다 줘버리고 그 다음 우리가 받을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응? 한국에 이게 수조 아니 수십조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경제 성장이 지금 1% 초반으로 내려갔는데 2%에서 만약에 0.1% 내려갈 때마다 20조가 날아갑니다. 우리의 GDP로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0.5%, 1.5%로 내려가면 10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로 지금 1.4까지 내려갔어요. 1%로 내려가면 그러면 20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자영업자들한테 전부 다 가계부채 탕감을 만약에 다 해줘도 만약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다 탕감해도 제가 볼 때 100조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몇 조 될까요? 조 단위 안 나갈 거. 한 1조는 충분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산이 다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지경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덩어리로 지금 100조, 200조를 공중에 날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그죠? 환율이 우리가 원래 작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300원이었어요. 1,300원.
근데 지금 1,500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래서 수출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입하는 우리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더 힘든 거죠. 그죠? 그리고 수출하는 기업들도 그 비자재는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그거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난 일이 아니에요. 빨리 이거 끝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각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기각되고서 윤석열이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돌아오면 될까요? 그게 돌아갈까요?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군인들이 말을 들을까요? 끝났어요. 그리고 전쟁 일으켜서 자기가 뭔가 회피해 보려고 했는데 전쟁 또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죠? 걱정되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특사가 북한으로 갔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은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안 하니 우리나라는 지금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트럼프가 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러시아를 통해서 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대러시아 정책,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건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책을 바꾸면서 트럼프 정부하고 같이 협상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그걸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거기서 뻗어놓은 볼자루가 아니라 아예 배제되는 거죠. 지금은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는데 김정은 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미북 수교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것이 진척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조차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북 수교하고 거기에서 공전 선언하고 기타 등등 할 때 협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왜 휴전 협상이 그렇게 됐나요? 왜 휴전 협상에 그 사인하는데 한국이 빠졌나요? 그 당시에 한국은 굉장히 국력이 약했어요. 그리고 내부에 정리가 안 돼 있고 정확한 어떤 그 힘을 가진 권위를 가진 정부가 없었죠. 대한민국. 그죠?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한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휴전협상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때 이제 그 남한의 그 정부가 있었지만 그래서 휴전협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북한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우리는 빠진 상태에서 우리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사인 못했어요, 그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빨리 윤이 돌아와서 거기에 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걸 불러줄까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외국의 정상들이 불러줄까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돌아온다고 하면 국회에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체포해서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차피 미연이고 그건 또 확실하고 헌재가 그렇게 생각할 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런 얘기랑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수 정당, 보수도 아니죠. 전 극우도 아니고 이상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중도 보수 정당, 저쪽은 극우 내지는 이상한 정당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이상한 정당이 그래도 만약에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빨리 끝내고 새로운 리더를 찾아서 자기들이 대선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이미 지나간 역사를, 이미 지나간 물을 갖다가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언제야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늦게, 왜 빨리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는 다 하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설마. 근데 진짜 왜 안 하지?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참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 뭐한데 국회가요 예산을요 항상 연말의 마지막에 그 간당간당하게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간당간당하게 마지막 그 마감일 전날까지 똑같아요. 그 사이에 뭔가 대단한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실제 그 한참 12월 2일 날 마감일 전에 이미 다 합의가 어느 정도 돼서 거기까지라고 다 서로가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이상하게도 버릇처럼 마지막까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땡 할 때까지 버티다가 딱 사인하거든요. 저는 현재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뭔가가 어쨌든 간에 8대 0이든 그럼 8대 0이라도 그게 8대 0이 오롯이 다 마음에 들어서 8대 0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8대 0이 오롯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나 기각 의견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쿠데타 일으켜도 된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인용 판결을 쓰자니 마음에 안 들고 난 원래 성향이 저쪽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마감의 전에 사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국회에서. 그런 가능성. 아니면 누군가가 진짜로 또라이가 한 명 있어서 막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진짜 무슨 뒤집어지든가 말든가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판이 엎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혁명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다 뒤집어 엎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그래서 새 출발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는데 그런 가능성이 되게 낮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믿습니다. 일단 우리의 어떤 법률가들, 그 정도 레벨 되는 법률가들은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마음에는 내키지 않기 때문에 끌고 끌다가 마지막 마감일 전에 사인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리더들은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리더들은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헌재가 시간을 그 안에서 한두 명이 이상한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 그냥 망가뜨려 버려. 우리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버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그냥 개판을 치고 나머지 양식 있는 법관들도 리더십도 없고 그것을 돌파할 용기도 없고 이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100분의 1이라도 혹시 있을 수가 있다면, 그죠?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데 만약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리더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를 하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자기가 민주당이 싫으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싫으면, 그러면 그 천재 재판관은 차라리 재판관을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사람 선거운동 하시면 돼. 그죠? 나라를 망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봐줄 수 있어, 그거는. 그런데 나라를 망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헌재에서 국가의 헌정을 바로 세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굴 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이 나라가 막 진영 대립으로 해서 마치 야 이재명이 나는 싫어 아니 민주당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심지어 그 착각을 한 나머지 너무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하다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쿠데타를 해도 좋아 나라가 망해도 좋아 엉망진창으로 그냥 이 상태가 지속되어도 좋아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도 좋아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문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지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존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만 얼마든지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나라는 무너지면 안 된다. 엉망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남녀가 같이 살다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바람도 피고 그 다음에 막 재산도 다 날리고 그 다음에 폭력을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용서할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파탄 상태에 이르렀어요. 본인이.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면 그 한 당사자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주변에 그죠? 시대 어른들도 있고 전 여자니까 이제 여자입장에서 보면 그쪽에 가족들도 있고 거기에 친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남자 편을 막 들겠죠. 그죠? 이해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중에 다시 재혼을 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이혼하고 새 출발해야지 서로가 좋은 거야. 서로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과 이 영혼과 육체를 다 갉아먹고 같이 파면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상태는 빨리 끝내고 망한 것은 망한 거니까 여기서 끝내고 우리는 새 출발해서 새로운 리더십화해서 이게 누가 되든 저는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지하시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오케이 지지해 그렇게 해서 그 경쟁을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을 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금 이 침체되어 있는 이 늪에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